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일 이곳이 그날 이후 가족에게는 비극의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퇴보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갔잖아요.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라. 무슨 이유에선가 이곳에 왔다 차디찬 강물 속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딸. 그렇게 기나긴 드들강의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4일 당시 19살이던 여고생 민지양. 긴 겨울방학이 끝나던 그날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개학을 하루 앞두고 밤늦게 갑작스런 외출을 했다는 민지양. 평소대로 자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외출하듯이 나갔어요. 사망 전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예정이 없던 갑작스러운 약속을 잡을 수 없었을 거라는 민지양. 이번 밤 의문의 외출을 했던 그녀가 그로부터 14시간 뒤 집에서 16km나 떨어진 드들강에서 알몸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옷은 아예 다 벗긴 상태였다니까. 옷은 전혀 하나도 안 입힌 상태. 완전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안 나다 그런 것 같은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옷이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갛잖아. 아, 몸에 비해서. 예. 안면 우려리라는 거죠. 피가 몰리는 현상이죠.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꼼꼼하고 치밀했던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여성에서 정액이 검출됐다는 거. 야외에서 물속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액 반응이 나오는 어린 학생이라면 성폭행과 사망과는 서로의 시간적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머리카락을 200명 뽑았거든요. 주변 남자는. 그래도 그 또래들 있잖아요. 주변에 후보자, 도움이 가는, 도움 좀 주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DNA가 발견이 되면서 곧 범인을 잡을 거란 기대도 잠시. 민지양 죽음을 둘러싼 비밀은 영원히 드들강 속에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민지양의 죽음은 11년 만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수백 명을 추적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DNA의 주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룹에 있는 사람이 몸속에서 나온 그 남자 친구 DNA하고 동일입니다. 2003년 금괴가 있다는 거짓말로 전당포 주인 등을 유인해 2명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일명 전당포 사장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법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 채취가 가능해지면서 민지양의 몸에서 나온 DNA가 무기수 김씨 것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조사받을 때는 이런 대비를 못했죠. 제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당시 경찰은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김 씨를 면담했고 그 결과 그가 평소 드들강을 자주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원 용의 선상에 안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충솔지가 내가 안 있었어요. 장성이 지금 등기배가 돼요. 게다가 2001년 당시 그는 민지양이 다니던 오락실에도 드나들었던 정황이 확인됐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오락실 다녔고 오락실 다녔어요. 따라서 경찰은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민지양과 마주친 김 씨가 자신의 차로 민지양을 드들강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뒤 죽인 것으로 판단. 김 씨를 강간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나하고 생각하는 데 한 여자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죽이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액은 여성의 몸에서 수일까지 보존된다는 점을 근거로 김 씨는 민지양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이후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출되는 정액 반응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이건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관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김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던 겁니다.
이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한 사실만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하지만 확인 결과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 건 김 씨의 진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두 명이, 목격자가 봤다는 두 명이 일행지, 이게 전혀 생뚱맞은 다른 사람들인지 걱정해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추정을 했던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요.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 민지영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시신 발견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2명의 남성이 드들강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2년 전인가 검찰에서 한번 와주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의사정도 10년 넘게 예를 들어서 농구 살다가 이거 계속 가자 아무나 해결하자 하겠어요. 안 나도 목격자가 본 유력 용의자가 무기수 김 씨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목격자의 기억이 많이 지워지고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무기수 김 씨가 범인이 아니고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린 우선 너무나도 또렷했던 김 씨의 흔적을 사건에서 완전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DNA에 가려져 혹시 관과했을지도 모를 다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으로 추정한 사망 시각은 2001년 2월 4일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경 집 근처 골목에서 목격됐으니 4시간 사이에 범인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최소 새벽 3시 30분까지는 분명히 광주의 집 근처에 있었다는 민지영. 버스가 11시 전에 다 끊기네요. 대중교통도 끊긴 새벽 시간, 당시 미성년자였던 민지영은 아마도 범인의 차를 타고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드들강으로 갔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범인은 혹시 새벽 시간 드라이브를 함께 갈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걸까? 다른 사람 눈에 띄어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범인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정도의 관계 정도로 보입니다. 해만 뜨면은 범행이 발각될 곳에 보란듯이 시신을 유기한 범인. 만약 그가 시신 발견과 동시에 용의선상에 오를 만큼 민지영과 가까운 사이라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한번 바람이라도 쉬자. 약간 느슨한 형태의 약간 안면 정도는 있어가지고, 또는 오늘 처음 본 사람. 드들강에 도착할 때까지는 민지영에게 큰 경계심을 일으키지는 않았겠지만 무슨 이유에선가 드들강에서 살인마의 모습을 드러냈을 범인. 전문가는 그의 얼굴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호감을 주는 인상이나 굉장한 어떤 그 뛰어난 언변 외에도 범죄자의 연령대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피해자와 최소한의 어떤 차이가 나면서 운전이 가능한 연령, 다시 말해서 20대 초반 혹은 이제 많이 잡아야 20대 중반일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어떤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을 빨리 이탈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옷을 다 벗겨냈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 일반적인 범죄 경력들이 꽤 많이 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의 전형적인 형태다. 대부분의 강간 살인 사건은 성폭행이 범행의 주 목적이고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범인의 행동이 너무 여유롭다는 겁니다. 겨울이라 겹겹이 껴입었을 수연양의 젖은 옷을 빠짐없이 벗겨가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범인. 그런데 그가 집착한 건 자신의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 있는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노리고 한 적이 아닌가 하고 여기 손가락을 확인해 봤더니 반지가 없어졌더라고. 예상치 못한 살인의 현장에서도 무의식 중에 반지를 훔쳐갈 만큼 절도가 습관이 된 사람. 아마도 범인에게는 꽤 많은 절도 전과가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꽤 많은 절도 전과 이력과 함께 호감형 외모를 소유한 20대 초중반의 남자.
그런데 전과가 있어요? 네, 오토바이 정도 뭐 그런 2001년 당시 24살 청년이었던 김 씨에겐 무려 8건의 절도와 강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지양의 몸에서 발견된 DNA를 완전히 배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본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의 모습이 무기수 김 씨와 묘하게 닮아있는 건 그저 우연일 뿐인 걸까? 무기수 김 씨는 사건 당시 절도 8범의 전과자였습니다. 범행 현장의 특징들만으로 새롭게 추리를 해본 범인의 모습과 놀라우리만큼 닮아있는 무기수 김 씨. 방송에 나간 후 제작진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교도소에서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는 문 씨. 그런 김 씨가 드들강 사건의 범인이 확실하다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린 즉시 그 편지를 검찰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드들강 사건 발생 15년 만 김 씨는 강간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다시 계시는 건 2015년 2월에 이제 다시 진행됐는데 동료 재소자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요. 이런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다 결정적인 단서는 사건 당일 민지양의 몸 상태였습니다. 우린 편지를 보내왔던 문 씨를 만나 민지양 사건에 대해 김 씨가 털어놨다는 결정적인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은 그대로 말하자면 여자가 생리기간이었고 성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을 했던 다이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마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재돼 있었고요. 생리 중인 여고생이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성폭행으로 판단. 법의학자에게 민지양의 몸에서 나온 DNA와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액하고 혈액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섞이지 않고 서로 맞대고 있다지, 면으로. 시간이 지났으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테니까 정액하고 피하고 섞여야 되겠지. 그렇게 섞일 시간도 없이 사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죽어야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날 민지양은 어디서 어떻게 김 씨와 마주쳤던 걸까? 피해자가 집에서 외출할 당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 김 씨가 그 무렵 여자친구를 만날 당시 피해자와 동일한 채팅 사이트를 접속하여 만난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대중화된 인터넷 채팅은 지금의 SNS처럼 학생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였고 채팅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소위 번개팅도 활발하던 때였습니다. 김 씨 역시 그렇게 민지양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 씨와 채팅으로 만났던 여학생들을 찾아 탐문한 결과 그들 역시 민지양과 비슷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차량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당한 장소가 저수지 부근이었다. 다른 또 여자친구들은 강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면서 목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당시 피해자가 그러면 나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16살. 신고를 하지 않은 거는 같은 동네에 살고 좀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김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문 씨의 편지를 우리에게서 전달받은 검찰이 교도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 씨의 소지품 중에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위해 김 씨가 일부러 만든 증거품이 있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에 자기가 뭐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카한테서 가져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압수한 거죠.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가 민지양을 강간 살인했다고 판단, 15년 만에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DNA 증거와 동일한 유전자를 소유한 사람을 찾았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김 씨가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는 태도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알외전 오늘도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선 교수님과 그알외전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이번 시즌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볼 사건은 뭐죠? 오늘은 그 드들강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드들강 살인 사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2015년에 한번 방송을 했었고 방송 이후에 들어온 제보가 있어서 한 번 더 2016년에 방송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01년 2월에 나주에 있는 드들강에서 17살 여자 고등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가 그 알몸으로 발견이 됐고 익사를 한 사건이었어요. 알몸 상태지만 당시에 스타킹은 신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옷가지하고 가방 이런 것들 유류품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스타킹을 신고 있었던 그런 채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그 시신의 상태를 보면은 목이 졸린 흔적이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검 결과로는 그 살아있을 때 물 속에서 계속 목을 조르면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소견이었고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 정보가 함께 발견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10여 년 동안이나 그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이죠. 사건을 이제 그때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로도 20-30분 거리 이곳에 어떻게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전날 그 피해자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날 한 밤 11시 반 정도까지 그 피해자가 그 컴퓨터를 썼다. 이제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발견된 당일 새벽 3시 반쯤에 목격자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피해자가 남자 2명과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어떤 자세한 진술은 어디를 놀러 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격 지점은 집 근처였던 거죠? 네. 결국 이제 추론을 해보면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범인은 차에 태워서 지금 이동을 한 건데 차에 강제적으로 납치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가 굉장히 어떤 저항이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몸에 전혀 그런 외상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탄 것까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타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탔을 법한 어떤 그 상대방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느 정도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게 좀 유창하고 경계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어떤 호감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추론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사건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범인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족들이 얘기한 부분인데 피해자가 항상 끼고 다녔던 반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범행이거든요. 반지라는 어떤 값 나가는 물건을 가져갈 정도의 사람이 이런 건 이제 범죄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초범이라든지 이러면 빨리 현장을 이탈한다거나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 와중에도 어떤 그런 반지를 절취를 해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범죄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그 범죄자의 어떤 연령대로 봤을 때 물속에서 사람을 목을 조르면서 익사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육체적인 힘,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연령대가 높은 사람은 어렵고, 그리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차량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봤죠. 범인의 DNA가 남아 있었잖아요. 성범죄와 연관된 그런 살인이다라고 당시에도 봤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흔적, DNA 증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으로 봤던 거죠. 당시에 이제 대조해 볼 수 있는 DNA가 있었지만 전혀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죠. DNA 외에는 뭐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특별히 없었던 거네요. 없었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DNA법. 그게 유전자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그 피해자 몸속에 있었던 어떤 DNA 증거, 이것과 매칭이 되는 사람을 2012년도에 찾은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그 당시에 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 중이었던 김 씨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당시에 주소지가 나주가 아닌 그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이 됐다라고 유족들도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2014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떨어진 거죠. 김 씨가 처음에는 나는 그 피해자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전히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같이 채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 씨의 진술은 뭐 같이 성관계를 했을 수는 있지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다가 또 진술이 바뀌었죠. 뭐 서로 성관계하는 사이였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그렇지만 본인이 살해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받아들여져서 불기소가 됐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됐던 거는 그 몸속에 남아있는 DNA가 한 2, 3일 정도는 뭐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지 않았나. 사건과 성관계는 분리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김 씨가 뭐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DNA 증거는 있지만 그게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 씨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제 추가로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드들강 살인 사건의 범인, 이 김 씨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시에 분석을 하셨죠? 이 김 씨라는 사람은 드들강 사건이 발생했던 2001년도에 24살이었어요. 되게 어렵네요. 네. 24살이었고 그 사건 당시인 2001년에 이 사람의 행적이 좀 특이했어요. 예, 김 씨가 사건이 있고 나서 2개월 뒤에 구속 수감이 돼요. 2001년 4월에 개를 12마리 절도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전과 7범이었기 때문에 수감이 된 건데, 근데 이 당시에 눈에 띄었던 게 이 절도 사건에 그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을 했어요. 네. 두 달 후인 6월에 본인의 승용차를 처분을 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시점에 절도를 해서 징역을 살고 그 와중에 이제 승용차를 처분을 한 것인데,
혹시 이 사건이 드들강의 어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기수로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절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교도소 동기한테 금괴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어떤 사기 행각에 끌어들일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드들강 사건이 있고 2년 후인 2003년에 서울에 있는 전당포 업주들을 끌어들여요. 유인을 한 거예요. 금괴가 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전당포 업주들이 오니까 둔기로 내리쳐서 의식을 잃게 한 이후에 목졸라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또 알몸으로 안매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죠.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또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됐다. 이런 특성들도 사실 드들강 사건과 연결 지점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김 씨가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는 태도거든요. 이 사람 진술 내용을 보면 뺏은 마음도 처음엔 없었는데 자기가 산다고 만나자고 계속 전화가 와갖고 그냥 올라면 오라고 저한테 돈을 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고 돈 보고 순간적으로 그냥 돈만 뺏으려고 그랬었는데 벽돌로 내려치고 기절만 시키려겠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길래 순간적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발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종일관 본인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곳곳에 들어가는 게 피해자 탓을 해요. 자기가 금산다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먼저 뭐 만나자고 자기 계속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올라면 와라 했는데 아니 본인이 돈을 갖고 내려왔다. 그래서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로부터 빠져나오고 또 재판 과정에서 뭐가 본인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상당히 많이 학습이 된 이런 사람들이 진술하는 그런 패턴이 사실 이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전과가 좀 많았던 거죠. 드들강 사건 이전에도. 네, 이전에도 많았고 그 이제 2012년 당시에 이제 전과 10범이었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드들강 사건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 뭐 살해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라는 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때 전당포 사건 진술을 봐도 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 씨가 그 수감 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었어요. 가석방이라는 굉장히 굳건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했던 그래서 드들강 사건을 조사하려고 찾아갔을 때 굉장히 극도의 분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계속 부인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재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검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끝까지 부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검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했는데 아니 피해자의 몸에서 DNA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불기소 처분이 될 수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있었죠. 그러면서 그 태완이법 시행으로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2016년도에 이 김 씨가 수감 중인 그 방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 안에서 뜻하지 않은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김 씨는
그 드들강 사건이 있던 그날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 방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드들강 사건이 있던 날 당일 날짜가 찍힌 사진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사진은 김 씨가 그 당시 본인의 여자친구와 본인의 외갓집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날 날짜까지 찍혀 있는 사진이 있는데 뭐 본인이 그날 행적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날 그러니까 애초에 그날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그날 본인의 어떤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거를 찍고 또 사실 거의 15년 가까이 이걸 간직해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시선이 있었죠. 2016년에 김 씨를 강간살인죄로 기소를 다시 했고 재수사를 통해서 또 여러 사실들이 나왔잖아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이 결국은 해결이 되는 데 있어서 법의학자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의 쟁점은 피해자 몸에서 DNA가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 씨의 주장이 성적인 증거와 살인과 본인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 몸 안에서 그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학자 분이 이것을 통해서 그 소견을 내신 게 이 둘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봤을 때 결국 피해자는 성폭행이 있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살해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성폭행과 살인의 시점이 아주 밀접하다라고 증언을 하신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김 씨가 주장했던 포인트를 꺾을 만한 진술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김 씨는 이제 가석방은 꿈꾸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석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사건에서 언론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DNA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을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더라면 사람들이 전혀 몰랐더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공분이 만약에 아예 없었더라면 정말 2014년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김 씨는 가석방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언제나 중요한 건 시청자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한다. 사실 아무도 그 프로그램을 봐주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청자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뤄본 사건들이 언젠가 해결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